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세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산업화, 그 믿을 수 없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시절 머나먼 이국 땅,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독일이라는 나라의 깊고 깊은 땅속, 무려 지하 1000m 아래에서 시커먼 석탄 가루를 마셔가며 4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오직 가족을 위해, 오직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쳤던 우리의 형님들, 우리의 아버지들. 바로 파독 광부 이야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때 그 시절 파독 광부를 아십니까? 파독, 파견할, 파제, 독일 독자. 그러니까 독일로 파견된 광부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60여 년 전, 196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그때 그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보릿고개라는 말이 일상이던 시절,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조차 꿈같이 여겨지던 시절, 우리나라 1년 국민소득이 단돈 80달러도 안 되던,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였던 시절입니다. 아프리카의 가나라는 나라보다도 우리가 더 가난했던 시절, 필리핀보다도 태국보다도 우리가 더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비행기 한 번 타본 적 없던 우리의 청년들이 머나먼 독일까지 날아가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들다는 광부 일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흘린 검은 땀방울 하나하나가 조국으로 돌아가는 외화가 되리라 믿으면서, 자기들이 캐낸 석탄 한 덩어리가 가족을 먹여 살리리라 믿으면서 그분들은 그렇게 1000m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독일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눈물과 어떤 땀을 흘렸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천천히 또박또박 가슴 뭉클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지요.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이제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그 초석을 닦으신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 세대를 응원하기 위해서 부디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이제 그때 그 시절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초반의 우리나라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지요. 6.25 전쟁이 끝난 지 겨우 10년 남짓, 온 나라가 폐허였습니다. 서울 한복판, 지금의 광화문이나 종로 거리도 변변한 건물 하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길거리에는 거지들이 넘쳐났고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구걸을 했습니다. 농촌에서는 봄이 되면 보릿고개라고 해서 가을에 거둔 곡식은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익지 않은 그 시기에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도시락을 못 사오는 친구가 반의 절반이었던 시절,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있던 시절, 형제 중에 한 명이 학교에 가면 다른 한 명은 못 가던 시절, 그 가난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절
우리나라 1년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돈 80달러였습니다. 지금 환율로 따져도 1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1년에 10만 원으로 한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이라는 곳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난한 나라 순위에서 우리는 항상 맨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든 이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 어떻게든 공장을 짓고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돈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려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지요. 미국도 거절했고, 일본도 거절했고, 영국도 거절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외면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준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서독, 그러니까 당시에 서쪽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그 무렵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부족할 정도로 일감이 넘쳐났고 광산에서는 일할 사람이 모자라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특히 광산 일은 너무 힘들고 위험해서 잘 사는 독일 사람들이 점점 기피하던 시기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위험한 일을 해야 하는데 독일 청년들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일자리와 외화가 필요했고 독일은 일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963년 12월 우리나라와 서독 사이에 역사적인 협정이 체결됩니다. 한국 광부를 독일로 파견하는 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 겨울 첫 번째 파독 광부들이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절 비행기를 타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은 비행기는커녕 서울 구경도 처음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 농사만 짓던 청년들, 아니면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떠돌던 청년들. 그들이 어머니가 손수 다려준 양복 한 벌, 가방 하나 들고 김포공항에 모였습니다. 공항에서의 그 풍경,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한숨, 동생들의 손짓, 꼭 살아서 돌아오너라. 건강해야 한다. 편지 자주 해라. 그렇게 가족들의 당부를 뒤로하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머나먼 나라로 우리의 청년들은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떠오르는 그 순간 청년들은 비행기 창문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점점 작아지는 조국의 산하를 보면서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서. 여러분, 당시 광부 모집 공고가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500여 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무려 4만 6천여 명이 지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쟁률이 거의 100대 1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광부가 아니었습니다. 응시자들 중에는 대학교를 졸업한 인텔리들, 회사원들,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난했고, 그만큼 일자리가 없었고, 그만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부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광산에서 곡괭이를 들고 일해본 경험이 있어야 했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손에 일부러 굳은 살이 박히도록 곡괭이질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시험관 앞에서 광부 출신인 척 손을 내밀어야 했으니까요. 어떤 분은 손바닥에 송곳으로 일부러 상처를 내서 굳은 살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어떤 분은 시험 전날 밤새도록 모래주머니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손가락 마디를 굵게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분들의 손에 박힌 그 가짜 굳은 살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눈물과 한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시험에 합격한 분들, 그분들이 받은 계약 조건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3년 계약이었습니다. 3년 동안 독일 광산에서 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월급은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해서는 평생 모을 수 없는 돈을 3년 만에 모을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나라 평균 월급의 7, 8배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견뎌내야 했는지 그것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눈시울이 붉어지실 겁니다. 1964년 1월 마침내 첫 번째 파독 광부들이 독일 땅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분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추위였습니다. 한국의 겨울도 추웠지만 독일의 겨울은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추위였습니다. 영하 10도, 영하 20도가 보통이었고 회색빛 하늘에서는 진눈개비가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음식이었습니다. 빵과 소시지, 감자, 우유, 김치도 없고 된장도 없고 쌀밥도 귀했습니다. 매운 것을 먹지 못한 지 며칠만 되어도 입맛이 떨어지고 기운이 빠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충격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말을 할 줄 아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디가 아파도, 어디가 가고 싶어도, 무엇이 필요해도 손짓 발짓으로 겨우겨우 의사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광산에 들어가는 첫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광산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하 몇십 미터 정도 들어가는 곳 아닙니다. 독일의 탄광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무려 지하 1000m, 1200m, 깊은 곳은 1500m까지 들어갔습니다. 1000m라고 하면 잘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인데 한라산 높이가 약 1950m입니다. 그러니까 한라산 절반 높이만큼을 땅속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130층짜리 빌딩 높이만큼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듯이 빠르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천장이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공포. 처음 광산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1000m 지하에 도착하면 어떤 세상이 펼쳐졌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살인적인 더위였습니다. 지구 깊숙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그곳에서 처음 알게 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갱도 안의 온도는 항상 35도에서 40도, 어떤 곳은 4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더위 속에서 무거운 곡괭이를 휘두르며 석탄을 캐야 했습니다. 게다가 공기는 어땠겠습니까? 석탄가루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그 가루를 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쉬면 검은 가루가 코로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오면 얼굴은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눈동자만 하얗게 빛났다고 합니다. 침을 뱉으면 검은 침이 나왔고 코를 풀면 검은 코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숙소로 돌아가서 샤워를 해도 손톱 밑에 검은 가루는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씻어도 몇 주를 씻어도 그 검은 가루는 살갗 깊숙이 박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산일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갑자기 가스가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갱도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우리 광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멀쩡히 일하러 들어갔다가 시신이 되어 나오는 동료를 본 우리 광부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검은 갱도에서 친구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아주며 흘렸던 그 눈물,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그 부고를 전해야 했던 그 막막함.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분들의 송금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산에서 한번 사고가 나면 갱도가 무너지고 동료들이 갇히고 며칠이 걸려서야 구조 작업이 끝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동료를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던져서 막아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무너진 갱도에서 사흘 만에 살아 돌아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오신 분들은 그 사흘 동안 어머니의 얼굴만 떠올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만 된외이며 그 어둠 속에서 견뎠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분들이 어떻게 독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가슴 뭉클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잠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그 초석을 닦으신 우리 세대의 위대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보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부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우리 세대의 자부심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64년 12월, 그러니까 첫 번째 파독 광부들이 독일에 도착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박 대통령이 독일에 간 이유는 단 하나, 차관, 그러니까 빌릴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가난한 나라에 차관을 주려는 사람이 없었기에 대통령이 직접 독일까지 가서 사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대통령 전용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처음에는 비행기 표 살 돈도 부족해서 고민에 빠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결국 독일에서 보내준 비행기, 그러니까 빌린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입니다. 박 대통령은 독일에 도착해서 여러 행사를 마친 후 함보른이라는 광산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우리 파독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의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광산 회관 강당에 우리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광부들은 새까만 작업복을 갓 벗고 그래도 얼굴은 깨끗이 씻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새하얀 간호복에 새하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만나는 우리나라 대통령,
그 감격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행사가 시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첫 소절이 시작되자마자 강당 안 여기저기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멀리 떠나와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조국. 그 조국의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광부들의 검게 그을린 얼굴 위로, 간호사들의 흰 모자 아래로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 대통령도 단상에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설을 채 시작하기도 전에 박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리타향에서 이렇게 만나니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그러자 강당 안에서도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광부들이 울고, 간호사들이 울고, 대통령이 울고, 영부인 유경수 여사도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독일 대통령 리브케 대통령까지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살아봅시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가난을 물려주지 맙시다.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다시 강당이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광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간호사는 박 대통령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십니까?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난한 나라의 청년들 앞에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우는 그 장면. 그것이 그때 그 시절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그 약속이 바로 한강의 기적의 출발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파독 간호사들입니다. 광부들 이야기를 하면서 간호사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196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간호사들도 독일로 파견되었습니다. 약 만여 명의 간호사들이 독일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분들 역시 정말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분들이 독일에 도착해서 받은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신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깨끗이 닦고 옷을 갈아입히는 일. 그것이 첫 임무였습니다. 곱게 자란 우리 처녀들이 부모님 손도 한번 잡아들이지 못한 그 어린 손으로 차갑게 식은 독일 노인들의 시신을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손이 떨리고 눈물이 줄줄 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것 말고도 노인 환자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 욕창을 치료하는 일, 독일 사람들이 기피하던 그런 일들을 우리 간호사들이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광부와 간호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인연이 생겼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머나먼 이국에서 만나는 그 반가움. 휴일이면 광부들이 간호사들이 있는 도시로 찾아갔고 함께 모여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한국 노래를 부르고 한국말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어렵게 구한 김치 한 접시를 나누었고 누군가는 한국에서 보내온 라디오를 함께 들으며 고향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랑이 싹트고 결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사 부부가 수천 쌍에 달했다고 합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그분들, 흙냄새 풍기는 광산에서 일하던 그분과 소독약 냄새 풍기는 병원에서 일하던 그분이 같은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며
한국말로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던 그 모습이 얼마나 따뜻했겠습니까? 그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독일에서 훌륭하게 자라 의사로, 변호사로, 기업가로,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파독 광부들과 간호사들은 자기들이 번 월급의 무려 80%, 어떤 분들은 90%를 한국으로 송금했습니다. 자기들은 빵과 소시지로 끼니를 때우면서 헌 옷을 기워 입으면서 그렇게 아낀 돈을 모두 한국의 가족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기 옷 한 벌을 사 입을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 동생 대학 등록금을 보냈습니다. 자기 신발을 새로 살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 어머니 약값을 보냈습니다. 자기 외로움을 달래줄 라디오 한 대 살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 동네 우물을 파는데 보탰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또 비웠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으로 송금한 돈이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1960년대 후반 우리나라가 받은 외화 중에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송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외화 수입 중 2%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 돈으로 동생을 학교에 보내고 부모님 약값을 대고 집을 짓고 농토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나라는 공장을 짓고 도로를 닦고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받은 월급은 사실상 우리나라 정부의 담보로도 쓰였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독일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런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한국 광부와 간호사들의 월급은 일단 독일 은행에 예치한 후 한국으로 송금한다. 즉, 만약에 한국이 빌린 돈을 못 갚을 경우에 그 광부와 간호사들의 월급에서 갚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 누님들은 자기들 월급으로 조국의 빚을 보증해 준 셈입니다. 그렇게 빌려온 돈, 어마어마한 금액의 차관. 그 돈이 바로 우리나라 산업화의 종잣돈, 씨앗돈이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1963년부터 1977년까지 파독되신 광부가 7,936명. 이분들 중에서 광산 사고로 또는 과로와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차이가 있지만 사망하신 광부만 100여 명이 넘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독일 땅에서 외롭게 돌아가신 그분들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한국으로 운구되어 와서 고향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멀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독일 땅에 묻히셨습니다.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 아내도 보지 못하고, 아이들도 보지 못한 채 머나먼 이국 땅에 묻히신 우리의 형님들. 지금도 독일의 어느 묘지에 우리 한국 광부들의 묘비가 서 있다고 합니다. 그 묘비 앞에 가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가지고 간 소주 한 잔과 김치 한 쪽을 놓고 절을 올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통곡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이름 하나하나, 그분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진짜 영웅들의 기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남으신 분들, 3년 계약을 마치신 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으로 한국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농토를 사시거나 집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나중에 큰 사업가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평범하게 살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자기들은 가난해서 못 배웠지만 자식들만큼은 꼭 대학을 보내겠다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독일에 그대로 남으신 분들입니다. 독일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영주권을 얻어 그곳에서 살게 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광산에서 계속 일하셨고 어떤 분들은 다른 일자리를 구하셨습니다. 한국 식품점을 차리신 분, 한국 식당을 운영하신 분, 자영업을 하신 분, 또 공부를 더 하셔서 학자가 되신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지금 독일 한인 사회의 어른들이십니다. 독일에 살고 계신 한인이 약 4만여 명인데 그분들의 뿌리가 바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신 분들입니다. 독일에서 외국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셔서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한인 사회에도 파독 광부 출신 어르신들이 꽤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분들이 오늘날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63년에 20대 청년이었던 분들이 지금은 80대, 어떤 분들은 90대가 되셨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시고 허리는 굽으셨고 손마디는 굵어지셨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세상을 뜨셨고 살아계신 분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분들도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광산에서 마신 석탄가루 때문입니다. 그 검은 가루가 평생 폐 속에 박혀 있다가 나이가 들면 진폐증이라는 무서운 병을 일으킵니다. 진폐증이라는 것은 폐가 돌처럼 굳어지는 병입니다. 폐가 점점 굳어져서 숨을 쉬기 어려워지는 병입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가래가 끓고 결국에는 숨을 쉬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파독광부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진폐증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산소호흡기를 코에 꽂고 사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마음 아픈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그분들 중 상당수가 한동안 우리나라 정부와 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했을 때 자기 청춘과 건강을 바쳐 외화를 벌어다 주신 그분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나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와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부와 사회가 그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독 50주년, 6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고 박물관도 세워지고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중에 영화 국제시장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파독 광부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 주인공의 이야기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형님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때 그 시절 우리의 형님 누님들이 독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분들이 독일에서 그렇게 죽도록 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분들이 자기들 월급의 80%, 90%를 한국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종잣돈을 마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나라는 공장을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삶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 자동차, 텔레비전, 냉장고,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세계 최고의 제품들입니다. 우리나라 음악, 그러니까 K-팝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노래가 세계를 휩쓸고 있고, 우리나라 드라마,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세계에서 1등을 했고,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이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에 가나라는 아프리카 나라보다도 가난했던 그 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한강의 기적의 첫 번째 단추를 끼우신 분들이 바로 파독 광부와 간호사 어르신들입니다. 그분들의 검은 땀, 그분들의 검은 눈물, 그분들의 검은 콧물 하나하나가 모여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분들이 1000m 지하에서 휘두른 곡괭이질 한 번 한 번이 오늘 우리 손주들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 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침상에서 닦아들인 독일 노인들의 시신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그 초석을 닦으신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 세대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 자손들에게도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부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파독 광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년 국민소득이 80달러도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였습니다. 가나보다도 가난했고 필리핀보다도 가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를 위해 외화가 절실히 필요했지만 가난한 나라에 돈을 빌려주려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독일이 손을 내밀었고 1963년 12월 우리나라와 서독 사이에 광부 파견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둘째, 그렇게 시작된 광부 모집에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몰렸습니다. 처음에 500여 명을 뽑는데 4만 6천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농부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자, 회사원,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손바닥에 일부러 굳은 살을 만들고 광부인 척 시험을 본 우리의 형님들. 그렇게 1963년부터 1977년까지 무려 7,936명의 우리 청년들이 독일로 떠났습니다. 셋째, 독일에서의 광부 생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하 1000m 깊은 곳, 4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 검은 석탄 가루로 가득한 갱도. 그곳에서 우리의 형님들은 곡괭이를 휘두르며 석탄을 캤습니다.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월급의 80% 이상을 한국의 가족에게 송금했습니다. 그 돈이 한국 산업화의 종잣돈이 되었고 한강의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넷째, 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이 함보른 광산을 방문해서 우리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만났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모두가 통곡을 했고 박 대통령은 연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살아봅시다. 그 한마디가 모든 사람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날의 눈물이 바로 한강의 기적을 만든 출발이었습니다. 다섯째, 광부들과 간호사들 사이에 사랑이 싹터서 수천 쌍의 부부가 탄생했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독일에서 의사로, 변호사로, 기업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가가 되시거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셨고 어떤 분들은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 정착하셨습니다. 여섯째, 오늘날 그분들은 80대, 90대가 되셔서 심폐증과 같은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충분한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하셨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분들의 공로를 기억하고 감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난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가족을 위해, 조국을 위해 견뎌낼 수 있다는 사랑,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희생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 휴대폰을 보면서 영상을 보고 따뜻한 집에서 밥을 먹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손주들 재롱을 보는 이 행복, 이 모든 것의 뒤에는 그때 그 시절 머나먼 독일 땅에서 깊고 깊은 지하 1000m에서 검은 땀을 흘리며 청춘을 바쳤던 우리의 형님 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한 방울 한 방울 검은 땀이 모여 한강의 푸른 물줄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분들의 한숨 한숨이 모여 오늘 우리가 마시는 맑은 공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분들 중 한 분이시라면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그분들 중 한 분이시라면 그분께 안부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분들 중 한 분이셨다면 사진 한 장이라도 다시 한번 꺼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묘소가 있다면 시간 내어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시대의 영웅들이십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비록 역사책의 큰 글씨로 남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 가슴 속에는 가장 큰 글씨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 세대의 땀과 눈물, 그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